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북만 지역인데 이 지도는 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도 봤던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북만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우리가 전체를 돌지는 못하고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서 하얼빈과 무단장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북만 지역은 이제 하얼빈하고 무단장시는 몇 번 갔는데 하얼빈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스이와시라고 있습니다. 스이와시는 이른바 이제 직업시,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직업시인데 직업시 안에 경안현, 칭안현이라고 있습니다. 그 칭안현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허영식 장군, 공국항일연군의 1로군, 2로군, 3로군 이렇게 나중에 11개의 그러니까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 1군부터 11군까지 그걸 다시 통합을 해서 1군, 1로군, 2로군, 3로군 뭐 이런 형식으로 묶습니다. 묶는데 3로군의 총 참모장을 지냈고 마지막에는 3군의 군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최고 책임자인 거죠. 지내다가 1942년에 전사한 허영식 장군이 있습니다. 원래 구미 출신입니다. 대구 저 밑에 있는 구미, 경북 구미 출신인데 이분의 그러니까 순난지, 사망 지역을 제가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그쪽을 잠깐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만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제가 포괄적으로 여기 좀 설명을 해보면 하얼빈에는 이제 안중근 기념관, 정렬성 기념관, 그리고 동국항일연군 박물관이 있고 731 부대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하얼빈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수이와시 칭안현이라고 있는데 허영식 순난지가 있습니다. 허영식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병장 허위라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최초의 통합의병장을 지냈고 1907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한 분입니다. 이 허위 일가의 한 분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금 현재 넓게 보면 하얼빈시의 일부이지만 사실은 이제 현급시로 보면 상지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지라는 동북항일연군의 3군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상지시라고 중국말로 표현을 하면 상저시가 되겠습니다. 그 조상지 이름은 원래 좌우상주니까 거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지역이 조선인 그 북만 지역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혁명가들, 항일무장투쟁 지도자들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초기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김책이라든지 최석천, 그러니까 최영건이라고 북한에서 굉장히 고위급 김일성 밑에 서열 2위, 3위를 달렸던 이런 유명한 인물이죠.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돌아보게 될 거고 목단강, 무단장은 이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고 민족주의자들도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던 지역입니다. 무단장에 가면 이 현급시로 영안시라든지 동령현성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여러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이청천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민족주의자들이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면 무단장시에서 산을 넘으면 바로 그러니까 연변자치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오게 되는데 원래는 보통 우리가 코스를 타게 되면 하얼빈에서 그쪽을 돌아서 무단장시를 거쳐서 이 연변자치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길림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길림 쪽으로 넘어올 때는 도나 또는 안도현 이런 쪽을 거쳐서 넘어오게 되는데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연변자치주로는 돌아봤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돌아보고 북만 지역이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북만과 남만의 경계지역에 속하는 길림 그리고 장춘 그리고 심양 이런 큰 도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지도는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하얼빈시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지도로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넓지 않은 것 같죠. 이 하얼빈시에서 비행기 타고 하얼빈으로 가서 북만을 가려면 하얼빈으로 가서 하얼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하얼빈 시내를 돌아본 다음에 수이와시가 있습니다. 수이와시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칭안현은 아주 이 외곽 지역, 북쪽의 외곽 지역의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서 무당장시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하얼빈시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역적으로 높습니다. 남한의 반 정도의 면적이 되는 거죠. 한 5만 평방킬로미터, 4만 7천 평방킬로미터 뭐 이렇게 보는데 5만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이 하얼빈시가 광역시로 치면은 남한의 반 정도 되는 겁니다. 면적으로 보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인구는 하얼빈시는 1,000만 명 정도 되고 중심가와 외곽 도시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10대 도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얼빈시에 다시 내려와서 무단장시로 거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이렇게 넘어오는 보통 여행 코스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림과 장추는 나중에 돌아갈 때 보통 거쳐서 오거나 장춘에서 비행기 타거나 아니면 심양에서 비행기 타기 때문에 서초오는 과정에 있는데 이 도시들도 우리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다 돌아보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얼빈시는 보면 굉장히 넓은 광활한 그 평원지대에 있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보이는 지역은 약간 하얗게 보이는 이 지역은 전부 평원지대입니다. 그리고 새파랗게 좀 짙은 부분, 이 부분들은 다 산이죠. 그러니까 하얼빈시를 비롯해서 북만주의 이 지역들은 광활한 평원지역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출발했던 처음에 그러니까 여행을 시작했던 다렌시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입니다. 이 광활한 지역에 동북평원인데 동북평원은 중국에서도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합니다. 화중평원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더 넓은 지역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몇 시간씩 가야 이렇게 지나게 되는 그런 광활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했던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해서 무단장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는 보면 산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격 투쟁은 주로 이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길림시 같은 경우도 길림성에 속하지만 이 평원의 일부 걸쳐져 있고 한편쪽으로는 이제 산들이 있는 이런 위치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지도인데 그랬던 궤적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중국 지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흑룡강성 쪽이니까 흑룡강성의 대체적인 지도나 이런 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얼빈시는 남쪽이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하얼빈시가 중심이고 수이와시 그리고 치치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공업도시이기도 하고 여기 이쪽 지역은 몽골 자치주하고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서 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연결되는 이 철도가 나 있는 곳이죠. 다칭시는 석유가 많이 나는 공업도시입니다. 그리고 무단장시는 이제 조선족이 과거 활동을 많이 했던 연변 자치주와 붙어 있는 지역이고 지금도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흑룡강성에는 조선족은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흑룡강성 인구가 3,800만 명 정도 되니까 1%면 30만 명 좀 넘나요? 40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인구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한족이 대부분이고 만주족이 일정하게 있고 조선족이 조금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시들을 표로 한 건데
이걸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지도로 보는 겁니다. 하얼빈시가 있고 하얼빈시에는 우리가 이제 백두산에서 발원한 그 송화강이 있습니다. 송화강은 백두산 정계비와 관련돼서 논쟁이 되던 그런 그 경계 지역이기도 한데 이 송화강이 굉장히 큰 강입니다. 백두산에서 발원을 해서 길림시를 거쳐서 그다음에 하얼빈시를 관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송화강입니다. 그런데 이 하얼빈시 옆에 보이는 이 송화강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하은현, 목란현, 방정현, 빈현, 의란현 이런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동북 항일 만주 지역, 북만주 지역에서 이 항일 활동을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지역의 강 주변에 있는 이 도시들에서 우리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일극대원들이 싸움을 이 지역에서 주로 많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는 상지시가 있는데 이 상지시가 사실은 항일활동의 중요한 거점, 출발점이었던 곳입니다. 이게 지금은 다 하얼빈시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지만 또 작은 그러니까 현급시로 독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하얼빈시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얼빈 주변의 농촌 지역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얼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얼빈에서 우리가 볼 것은 안중근 기념관 그리고 731 부대, 동북항일연군, 박물관 이런 정도를 보겠습니다. 정렬성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얼빈은 보면 이 하얼빈 중심 지역, 노란 지역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심 도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지역은 외곽 지역에 있는 이름들은 현급시, 말하자면 하나의 구와 비슷한 데가 위치해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현재 보면 도시가 복합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와 군, 이게 그러니까 같이 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이 광역도시에서 중심은 구에 해당되고, 이 지역 외변에 있는 이런 시나 현들은 우리로 말하자면 군과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인데 이 상지시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얼빈 중심과는 약간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면적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제 오상시라고 있는데 오상 같은 경우는 이 북만 지역에서도 이 조선인들이 쌀농사를 처음 지었어요. 처음 지었는데 어디 자리를 많이 잡았냐면 이 오상시라든지 상지시 쪽에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이 북만 지역은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초기 이제 두만강 넘어서 압록강 넘어서는 평안도하고 함경도 사람들이 그쪽에 정착해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자리를 잡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1920년대 이후가 되면 경상도 지역, 지금은 경상도에 그러니까 공장도 많고 발전한 지역이지만 일제시대만 해도 농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못 사는 지역 중에 하나였고 거기다가 이제 1920년을 전후해서 이른바 이제 토지조사 사업, 일본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만주로 이제 사람들이 만주에 가면 넓은 땅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왔는데 두만강 넘어서 보니까 거기는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기서 더 먼 곳에 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찾아오는 곳이 이렇게 이제 하얼빈 외곽에 위치했던 지금 오상시라든지 상지시라든지 빈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에 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조선인들이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니까 항일투쟁이 다시 시작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대충 한번 눈으로 익혀보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얼빈 공항인데요. 인구가 1000만이지만 중국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동남 지역은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동북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는 동북 지역이 발전한 지역이지만 지금은 낙후한 지역이 돼서 동남 지역과 비교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하얼빈시가 인구가 1000만이 넘고 동북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이지만
이렇게 한국 공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하얼빈 역사인데요. 하얼빈 역사는 새로 지어서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제가 지도를 그러니까 잠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중국에 이제 이 고속철도들이 하얼빈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 쪽과 연결되고 베이징과 연결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교차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얼빈 역사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얼빈 역사 안에서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했기 때문에 원래 하얼빈 역사 안에 중국 정부에서 안중근 기념관을 만들어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새로 짓고 보수하고 키우면서 잠시 동안 안중근 기념관이 다른 외곽 지역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하얼빈 역사가 지금 보면 이 봐도 새로 지었다, 좀 크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안중근 기념관입니다. 안중근 기념관은 역사에 지금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사를 한다고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가면 이런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활동 내역들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습이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중근 의사가 여기서 1909년에 그러니까 의거를 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쪽이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러시아에서 재판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일본의 그러니까 만행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폭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체포해서 러시아에게 요구한 것은 자기들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결국 러시아가 골치가 아프니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제일 처음 여행을 시작했던 대련으로 압송해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말하자면 식민지 지역에서 재판을 한 거죠. 그래서 미신 감옥에서 그 다음에 1910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역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한국 정부를 굉장히 배려한 겁니다. 안중근이 물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중요한 항일 투쟁을 했던 시발점이 되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런 외국인을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중국이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가 나빠지면 이게 잠시 이상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감춰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러니까 여행이나 이런 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가해집니다.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하루의 일정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쭉 배열해놨습니다. 이제 정일성이라고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를 지었고, 북한의 이제 조선인민군 해방군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조선인이고 광주 출신입니다. 광주 출신인데 중국에서 항일 활동을 했고 조선의용대에서 활동을 했었죠. 활동해서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 들어와서 잠시 활동을 하다가 한국전쟁 시기에 중국 쪽에서 요청을 해서 중국에 가서 활동을 계속하고 중국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의 현대 음악에 중요한 그러니까 역할을 한 인물. 어디서는 중국 현대 음악의 거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악적으로 위치해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는 우리로 말하자면 애국가와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노래를 지은 인물이니까 굉장히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이 아주 그러니까 벽화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정일성이고요. 김원봉,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입니다. 정일성이 1930년대 중반 후 연안에 가기 전에 조선 의열단과 관계를 맺어서 김원봉이 그때 그러니까 훈련소를 만들었는데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건 그 731 부대 자리인데 731 부대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침하 1군 731 부대 구지. 그러니까 침하라는 것은 침략. 중국, 화는 중국이죠.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 731 부대가 있던 예트 자리 이런 겁니다. 이 자리가 원래는 이런 거니까 굉장히 하얼빈시 지금은 중심가이죠. 핑팡구라고 핑팡구 중심가에 위치해 있지만 그 당시는 광활한 그러니까 만주벌판에 정말 흑월판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세균전을 위해서 단지를 지은 겁니다. 이 단지를 지어서 이 지역에서 세균전을 위한 세균 그 배양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마루타라고 그래서 마루타라는 것은 나무토막이라는 뜻인데 산 사람을 나무토막처럼 생명이 없는 나무토막처럼 취급을 한 거죠. 취급을 해서 3,000명 이상이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그 실험 대상이 되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이 그 세균전을 실제로 중국에서 감행을 했습니다. 감행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세균전과 관련된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챙겨서 일본으로 넘어갔고요. 그걸 나중에 미국과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의 정부 자료를 다 넘겨줍니다. 넘겨주게 되고 중국 내에서는 있었던 이런 시설들을 다 파괴를 해버렸어요. 파괴를 하고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불 지르고 그런데도 완전히 다 파괴하지 못하고 일부 그러니까 그 굴뚝이라든지 뭐 사람을 태우던 장소라든지 너무 급하니까 처리를 못했죠. 그래서 그 일부 건물이나 시설들이 남아있고 그것들을 살려서 이렇게 이제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도망가다가 소련군에 잡혀서 도망 못 간 일부 그러니까 인물들은 소련군에 잡혀서 전범 재판을 받아서 시베리아에서 유형을 당하거나 처형당하거나 했습니다. 이제 그 그러니까 지역입니다. 이 안에 보면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사제비를 세우는 게 있습니다. 사제와 평화를 추구한다는 비를 세우는 게 있습니다. 뭐 일본인들 중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본 정부나 일본의 전반적인 그 경향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그 지역들을 보면 이런 이제 실험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 사람을 산채로 올려서 어떻게 되는지 망치로 때려본다든지 또는 그러니까 사람 입에다가 세균을 주사기로 넣는다든지 또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사람을 풀어놓고 묶어놓은 상태에서 세균을 살포해서 어떻게 죽는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아주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방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흔적들 뭐 이런 그러니까 자료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 자료들을 다 이런 그러니까 강에다 버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고 완전히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래 보면 일본 그러니까 세균 부대가 731 부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 곳곳에 있었어요. 관동군 산하에 여기 보면 이제 백부대라고 그래가지고 장춘에 있었고 731 부대가 하얼빈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북경에는 1855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중 지역에 가면은 남경에도 그러니까 이 세균 부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화남 지역에도 광주에도 광저우에도 세균 부대가 있었습니다. 남방 지역에도 있었고 싱가포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실제로 그러니까 세균 준비를 굉장히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했고 일본이 초기 미국과 싸움을 하거나 이런 데 비해서는 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균을 통해서 전쟁을 그러니까 수행하는 전쟁 능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본 거고 그렇게 중국 곳곳에다가 정말 광활한 지역에 이렇게 지어서 실험을 했고 그 결과가 결국 이 당시에 그러니까 실험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거 이제 자료들을 다 챙겨가지고 와서 이시시로라는 그 총장인데 이 교토대학, 교토 제국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른바 그 뛰어난 엘리트 의사인 거죠. 이 엘리트 의사가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 세균전 부대가 731 부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 의학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유수한 대학들의 교수들이 이 실험에 직접적으로 참가를 해요. 직접적으로 참가를 하고 그 자료를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731 부대 같은 경우 많을 때는 4,600명 정도 되었는데 3,600명 정도 되었는데 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의사 출신이거나 의대 졸업생이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러니까 그 최고의 그러니까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국과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다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한국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행성 출혈열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이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그 미군이 치료를 못하니까 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자문을 누구한테 구하냐면 이 731 부대 그러니까 그 관련자들한테 구해요. 그리고 이 731 부대 출신들이 나중에 인공 혈액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붑니다.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혈액병 약을 만들어요. 근데 이 혈액병 약을 만드는데 이런 그러니까 그 인간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말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에이즈 그 혈액을 만들어서 인공 혈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걸러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약화 사고로 그래가지고 이 혈액병 약을 먹은 사람들이 500명 이상 사망을 해요. 그리고 1,500명 이상 그러니까 감염되는 아주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732 부대 출신들이 일본의 후생성이라든지 뭐 이런 곳곳에 요직에 차지해서 일본 이 의료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대 그러니까 의대 출신들이 이를테면은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비인도적이고 전범으로서 행동을 하고 다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아주 그러니까 유수한 의료계의 인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떼돈을 버는 겁니다. 이 미도리 휴지라는 건데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731 부대 자리에 만든 기념관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재정적 능력이나 돈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른바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육의 기지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터가 큐 리포터라는 건데 미국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이시시로를 비롯해서 이런 731 부대 출신들을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 그 신문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큐 리포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 그냥 모든 정보를 다 빼가지고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리포터를 만들었어요. 소련이 그때 그 계속 전범 재판에 회부하라고 했는데 그 끝까지 회부를 안 했죠. 여기는 이제 그 동북 항일 영군 박물관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면 동북 열사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죠. 기념관 안에 동북 항일 연군 박물관이 있고 중국 흑룡강성, 중공 흑룡강성 역사 기념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통일을